일단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근데 사실 그거는 출발은 나를 먼저 아는 것부터. 그렇죠. 좋습니다. 본인 성향이 어떤지는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범성공자님은 네. 그거를 참 언제쯤 깨달은 것 같아요? 언제요? 뭐 여러 번 깡통을 차다 보니까 깡통도 찼었어요? 투자하다 보면은 여러 번 뭐 겪지 않으시나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네. 그렇게 막 지르지는 못하거든요. 간이 작아가지고 뭐 그래서 많이 벌지도 못하고 막 뭐 한 이른바 10배가 나는 종목도 그래서 잘 못 건드리고 좀 성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본인 투자 스타일이 그럼 어때요? 약간 처음에는 이제 가치 투자로 시작을 했었고, 네. 그래서 롱텀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유도, 사실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투자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베스터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알아서, 미리 공부해서 미리 하지 말자. 그 애널리스트는 프론티어가 통해요. 네. 왜냐면 제가 공부한 것들을 남한테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제가 혼자서 좋다고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네. 남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었죠. 서로 검증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사실 또 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프론티어 영역에 남아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그냥 인베스터가 될 수밖에 없죠. 프론티어 네. 영역은 거의 뭐 이제 벤처 캐피탈, 네. 완전 극초기 투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외로워요. 프론티어 영역에 가면 너무 외로워요. 그렇죠. 네. 남들 다 그거는- 좋을 때 막 슬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론티어죠. 그렇죠. 모두가 선구자면은 뭐 세상에 그렇죠. 다 선구자밖에 오면 말이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나무가를 너무 일찍 봐가지고. 나무가 네. 그 카메라 그렇죠. 모듈 네. 하는 회사. 그때 3D 카메라가 시장이 결국 열릴 거라고 보고서 네. 2017년 정도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할 때, 오. 네, 이 시장은 무조건 열린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무가의 2D 카메라가 실적이 망가지더라고요. 아, 3D를 준비하고 있는데 2D 카메라가 많아요. 그렇죠. 원래 본업이 망가지다 보니까 실적도 망가지고 주가도 안 되고 그랬다가 이제 3D 카메라가 다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계기가 됐었죠. 아, 그래서 약간 너무 일찍 보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 아, 그렇죠.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나무가가. 그래요? 네. 근데 또 그런 뭐라 해야 되나? IT 부품 산업은 또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부에서는 매출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산업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또 전방 산업을 또 선도적인 기술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술이 만들어지면 또 양산 엄청난 캐펙스 투자가 필요하고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3D 관련해서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삼성전자에서 추진하는 3D 카메라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산 과제를 여러 업체들한테 줬단 말이죠. 그때 뭐 TOF 막 이런 거 네, 처음 TOF 나올 때 맞아요. 네. 예. 그때 이제 나무가가 받았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3D 카메라 오랫동안 고전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라인을 포기하고 아, 그리고 전자가 주도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스템 LSI라고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제 비메모리 쪽 사업부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부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서 같이 개발하는 회사가 나무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봇 청소기라든가 다른 로봇, 뭐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3D 카메라 쪽을 이제 협업 파트너가 나무가가 된 거라서 이게 시장의 성장성도 굉장히 큰데 이 삼성 LSI가 어떻게 영업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국가는 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실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지금 PD가 받아 적을 뻔했어요. 뭐 추천주, 관심주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래서 스터디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또 확 바뀔 수 있으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네.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범성공자님이 공시를 거의 하루에 계속 다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공시를 잘 보고 투자해서 잘 된 사례 네. 좀 어떤 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작년에 유명했던 재룡전기라고 혹시 아세요? 재룡이 나르샤? 그 아마 신한증권 리포트인가? 아, 뭐 비슷한 그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리포트한테 6번 봤거든요. 관심은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언급했던 게 제 블로그였어요. 아, 네. 그 수주 공시가 계속 따박따박 나오고 따박따박도 아니었어. 퐁 나오니까. 그렇죠. 네. 아, 그때 이제 그 재룡전기를 봤던 게 보면 네. 갑자기 막 북미양 수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규모가 뭐 90억, 100억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회사 매출을 봤더니 400억짜리인데. 그 전까지는 수출 비중도 굉장히 미미했던 회사인데. 네. 네. 그래서 이 회사 재밌네. 뭐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봤어요. 그래서 10년간 공시를 다 뜯어봤어요. 근데 10년간 수주가 몇 개가 있었는지 아세요? 몇 개요? 3건. 수주 공시가. 수주 공시가 10년간.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 당시 4월까지 그 21년 12월부터 4월까지는 6건이었어요. 그것도 규모가 크게 하지 않았던 미국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파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21년 말에 수주 잔고가 380억 정도였는데 네. 이게 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1760억까지 올라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납품이 보면은 뭐 거의 1년 23년에 끝나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뭐 1700억 이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제가 재룡전기에 대해서 한계를 좀 봤던 게 뭐였냐면 네.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캐파가 한 1000억. 영업이익률은 뭐 10% 정도가 한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시가총액 1000억이 좀 안 됐었는데 지금은 2000억입니다. 2000억. 그렇죠. 2000억. 네. 근데 1000억에 10% 한계 맞으면은 업사이드가 그렇게 클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이제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00억이고. 아니요, 매출이 거의 2000억 가까이 올해 가능할 걸 보이고. 오,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제가 한계 맞은 10%를 봤는데 지금 작년 3분기, 4분기에 20%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 2000억에 영업이익률 20% 넘어간다 그러면 영업이익 400억까지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보게 된 거죠. 근데 시총이 2000억이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좀 더 공부했다면 한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갑자기 변압기 수주가 막 나오잖아요. 북미 쪽에서. 네. 그러면 산업 환경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관련된 변압기 업체들, 현대일렉이나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주가 다 같이 갔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게 공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약간 프런트 영역이었어요. 약간의. 근데 그 텀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공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가만 안 두죠, 시장에서. 그렇죠.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약간 이런 투자는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봤지만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오케이, 수주 공시가 나온 것까지는 좋아. 미래 실적이 되겠지. 근데 그렇죠. 수주 공시가 나온과 동시에 훅 하면서 주가에는 거의 이제 빛의 속도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만큼의 수주가 이어질지. 주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 성장률, 그렇죠? 성장률의 함수라고 하는데, 훅 나왔던 만큼의 수주 공시가 23년에도 계속 훅 이어질지 계속 쌓아져 갈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주 공시는 이제 과거 거니까. 그렇죠.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이 산업에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어진다는 거는 앞에 있는 투자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포장하는 게 아니고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투자 포인트는 이어지니까 수주가 이어지는 한은 투자를 이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산업을 봐야 되는데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이랑 이제 컨콜을 해보면 이런 변압기 쪽에 사이클이 오면 보통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클은 간대요. 최소한. 네. 이게 이제 쉽게 막 캐펙스를 늘려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이클 딱 오면 길게 간다는 거죠. 어차피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도 길게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갑자기 올해 실적이 만약 좋아진다고 하면 점프업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실제로 주가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죠. 네. 한동안 한 몇 개월 수주 공시 없을 땐 주가도 같이 쉬어가다가 네. 또 하나 나오니까 또 이제 계단식 상승하고 그렇죠. 조정받고 또 다시 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주가 5,000원 정도에서 봤단 말이에요. 네. 수주가 나올 때. 근데 뭐 12,000원이 넘어갔으니까 작년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효자 종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티어 영역에서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네. 인베스터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때 이제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러니까 이게 기업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어지는데, 변압기 회사잖아요. 네. 변압기 회사들을 다른 나라 좀 비교해 봤어요. 근데 비상장 변압기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있죠. 근데 그 비상장 회사들도 또 미국에서 수주한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브로커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 맡기면 되나 미국에선 다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3국 찾아봐야 되고.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재룡전기였던 거고 다른 비상장 회사들도 있었는데 물어봤죠. 잘 된대요. 네. 잘 들어온대. 재룡전기 물어보면은 그 비슷한 업종의 그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상장사는 우리 하나다 보니까 그 소형 사이즈의 변압기. 그래서 자기네가 오히려 뭐 시장에 어나운스를 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막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역시나 분석하는데도.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룡전기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국제 역학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미국이랑 중국이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중국의 역할은 생산 기지였는데 네. 이 생산 역할을 하면서 또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웬만한 제품은 다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그렇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네, 제조업 분야에서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철강, 조선, 화학 뭐 정말 전 약간 놀랐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걸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그 변압기까지도 이런 이제 흐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변압기들이 이제 글로벌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 요거는 하나의 예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 이런 수주 공시를 꾸준히 보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Y를 찾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지? 네. 이거 뭐지? 하우 또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렇죠. 공시를 보고도 충분히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간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시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는 상식을 뛰어넘은 공시를 봐야 된다. 상식을 뛰어넘는 공시요? 네. 이게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공시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거래처. 그렇죠. 수출하지 않았던 국가. 그렇죠. 기존보다 훨씬 더 큰 금액.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재룡전기도 보면은 평소에 없었던 수주가 갑자기 나오면서 뭔가 변화의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 회사에 이것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건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아까 범성공자님이 처음에 재룡전기를 봤을 때처럼 10년치 공시를 다 뒤져서 그렇죠.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건지 아닌지를 본인이 직접 살펴보면 되는 거고. 네네. 사실 그 뭐 시간만 되면 다 클릭해서 열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누구나. 네. 그렇죠. 뭐 인터넷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그래서 보면 수주 공시도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공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보는 건 아니고, 네, 뭐 별 안 봐도 되는 공시도 많기 때문에 수주 공시를 보면은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수주, 아까 재룡전기처럼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수주거나 규모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30조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 7월에 13조 원 규모의 이제 양극재 수주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주가가 한 6, 7만 원 수준에서 18만 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조 원 단위 양극재 공급 계약이 나와서 와, 세상에 놀랐어요. 우와. 근데 이제는 한 3조 원 정도 나와도 사람들 에게 한 10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상식을 계속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또 어렵고. 네. 시설 투자 측면도 있고 또. 그렇죠. 시설 투자도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업은 왜 들어가지? 근데 또 파트너가 또 유의미한 기업이다. 그러면 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에 삼성 SDI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드랑 갑자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야, 삼성 SDI가 하는 거였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밸류체인들이 꽉 한 번에 움직이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수주 공시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수주나 시설 투자를 통해서도. 사실 시설 투자한다라는 건 이제 공장 짓는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 측면에서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고객사의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만들기 시작하느냐, 그 영역으로 이제는 넘어가는 거여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설 투자도 요것도 공시가 따로 나오죠. 나오죠.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오죠. 신규 시설 투자 공시. 네. 이것도 흔히 뭐 자본금의 몇 % 이상 되면은 공시 규정이 있으니까. 네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공시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자사주를 봐요. 자사주 매입이요? 네, 자사주 매입.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 회사가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회사 주식을 사거든요. 자기 계정으로. 그렇죠. 회사 돈으로 사는 회사 주식.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회사가 정말 저평가돼 있다 이럴 때 사게 되는 거예요. 비싼 데 사지는 않잖아요, 자기 회사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방어를 위해서 이제 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중간한 가격에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사주 매입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네. 하나는 유동시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대주주의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네. 근데 대주주 지분이 50%다. 네. 그러면 나머지 50억. 50억 원만 유동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5억을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거의 10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유동시가총액의 비중이 크면 주가에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아.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매일매일 공시를 보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공시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 한 기업이 공시. 아니고 여러 기업들. 예, 여러 기업들이 막 어떨 때는 자사주 매입 공시만 8개, 9개 이렇게 나올 때가 하루에. 있어요. 그렇죠. 그때 2020년 팬데믹 당시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엄청 금융당국이 하루에 살 수 있는 규정도 다 풀어버리고 네. 하루에 자사주 뭐 10억 원어치 사기로 했다고 몰빵해도 됩니다. 그때 했잖아요. 너무 안 들였어요. 그때 진짜 너무 많았고. 그래서 너무 싸졌을 때고. 네, 작년 말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럴 때 결국은 시장은 바닥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데도 이 자사주 매입 공시의 그 흐름 자체를 좀 확인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사주는 그냥 매입만 하고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입했다 이것도 누구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매입 후 소각이 네.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기업들이 왠지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괜히 아까워하고 막 요즘 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공시도 계속 보면 네. 소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는 이 소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자사주 소입 후 매각을 좀 압박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은 좀 더 신중하면서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소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사주 매입의 어떤 그 중요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회사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안 나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막 뭐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입니다 하는데 발표도 했는데 예. 뭐 우리 가격 안 맞아서 안 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신탁 계약 취소했어요. 뭐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나중에 신탁 계약 취소할 수도 있고 예정된 수량만큼 다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나중에 그렇죠. 또 재공시 하면 되는 거니까.